지금 우리가 쓰는 현행 헌법, 87년 헌법이라는 게 기적처럼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개헌보다도 있는 헌법이라도 좀 잘 지켜야 된다. 아니 난 진짜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아니 헌법을 갖고 막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와. 지금 이제 헌법 개정의 얘기를 많이 하는 가운데 가장 큰 핵심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헌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했느냐, 그리고 지키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을 했고 그들을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축출하려고 했는가라는 고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헌법을 만들어 놓고 기존의 권력자들은 전부 다 이 헌법 조항을 사문화시켜버리거나 어겼습니다. 네. 그런데 87년 헌법부터는 요거를 일정 부분은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때 87년 헌법에서 만들어 두 개의 헌법기관이 선관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다시 복구시켰던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아, 87년 개헌으로 헌법재판소가 소가 들어옵니다. 그 전에 물론 잠깐 들어왔었습니다만 형식적이었던 것을 복구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제는 국민들이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였는데 이게 이제 신군부의 통치 체제에서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헌법을 만드는 가치, 그다음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개헌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발 헌법 좀 지켜라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이거를 다 지켰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그럼 개헌하자. 그로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너무 좋은데요. 좋은 네. 메시지다 네. 진짜. 그럼 이 전두환이 호환 조치를 얘기한 이후에 엄청난 대국민들에 대한 항거가 있어가지고 이제 헌법이 다시 세워진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4.13 호원 조치가 사실은 이제 헌법에 대한 효용성을 느끼게 했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헌법과 나의 생활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형법에 의해서 민법에 의해서 서로 뭐 분쟁을 하거나 아니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고소 고발당하지 않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984년에 83년에 이제 그때 그 정치가 금지되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단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이 이제 한번 약간 술렁였다가 그다음에 1984년 5월 18일 날 민추협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거는 이 김영삼 대통령과 민추협이 전부 다 5.18에 기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추협이 뭐예요? 민주화 추진 협의회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현 신군부에 대해서 어떤 민주 세력을 모아서 투쟁을 하겠다. 투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안에서 사실은 이제 두 개의 노선이 만들어지죠. 장외 투쟁을 하자. 아니면 장내로 들어가자. 네. 그런데 이왕 우리가 선언을 했다면은 장내로 들어가자 해서 1985년에 신한 민주당이 창당이 되고 2.12 총선에서 67석, 그다음에 나중에 민한당까지 포함해서 103석을 차지하는 거대 우와. 야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신민당이 선거 공약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바로 뭐냐면 5.18 광주 문제 해결해라.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5.18을 잘 몰랐을 때였거든요. 네. 그런데 야당이 5.18 얘기를 꺼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군의 정치적 중립. 군은 앞으로 정치에 끼어들지 마라. 라고 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대통령 직선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대통령 직선제를 합시다. 라고 하는데 특히 다른 두 개는 거부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대통령 직선제는 거부할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두환은 내 임기 끝나고 합시다.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임기 끝나고 합시다라고 하더라도 개헌 얘기가 여당 입에서 나온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렇겠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들이 직선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니까 그렇다면은 임기 중에 개헌을 하자라고 하면서 1986년에 국회 헌법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네. 앞으로 우리 사전에 여태까지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헌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국회 안에서 여야에 의해서 국회 헌법을 개헌하자고 하는 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이 된 거죠. 지금보다 낫네. 그러니까요. 그 대단한 진짜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가 살아있고 그 정치가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여도 그렇지. 야도. 그 눈치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정치에서 굉장히 그 대의제 민주정치에서는 눈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눈치를 보게 되면서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내각제 하자. 민정당은
근데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대통령제로 직선제를 하자는데 왜 갑자기 내각제가 나오냐. 대통령제로 가야 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1월 12일쯤 이제 전두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 개헌과 관련해서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 뭐야. 이 얘기는 이제 중대 발표를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개헌 안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틀 뒤 1월 14일 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네. 일어나게 되면서 전 국민이 분노로 이제 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우리나라의 수준이라는 것,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체제라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내부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는데 이 분위기에서 대통령 선거 가면 진다라고 본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두환은 4월 13일 날 본인은 하면서 나오는 그 표현으로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와 야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근데 그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으니 그럼 난항을 겪고 있으면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난항을 겪고 있으니 내 임기 중에는 하지 말고 내 임기가 끝나고 나서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헌법으로 다음 대통령까지는 뽑자. 그리고 내일 모레 지금 그러니까 다음 해에 그 올림픽이 있는데 네. 그 올림픽이라는 국가 대사를 앞두고 이런 정치 문제로 논쟁을 벌이다 보면은 올림픽 준비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미루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올림픽 문제는 나중에 이제 그 민정당의 발목을 잡는 또 덫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민주주의라며. 그럼 민주주의면은 우리한테 주권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럼 우리가 손으로 대통령 뽑고 우리는 맨날 싶은데. 그럼 총선에서 국회의원만 뽑고 아. 대통령을 못 뽑는 거네라는 거를 이때 모두가 인식을 하게 됐고요. 대단하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당 세력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제 저기 제도권 밖에서 싸운다. 제도권 안에서 싸운다. 이렇게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 노동 문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동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어떤 굉장히 스펙트럼처럼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높았는데 이 열망이 높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화력이 흩어졌다는 얘기죠. 흩어졌어요. 어디서 노동 문제, 어디서는 교육 문제, 어디서는 정치 문제 흩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 4.13 호원 조치로 화력이 모여. 하나로 모입니다.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 뭐 못하자? 개헌만 하자. 직선제 개헌만 직선제 하면은 가자. 그거 다음에 나중에 우리 거 풀어내자. 네. 이렇게 바뀌게 된 게 바로 4.13 호원 조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오히려 전두환이가 자기 발목을 걸어버렸네. 그렇지. 시민들이 이제 화력이 세졌겠네요. 네, 화력이 세졌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내부에서 굉장한 그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정당은 당연히 우리는 밀어붙인다. 대통령이 호원 선언했으니까 그럼 우리 당대표 노태우 당대표도 밀어붙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노태우 당대표를 6월 10날 그 대통령 후보로 선출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민주주의를 이제 중심으로 한 국민대회 쪽에서는 박종철 고문사령의 호원철폐 규탄 시민대회를 우리는 6월 10일에 연다. 정면 대결이 일어난 거죠. 네. 한쪽에서는 여당 대통령 후보, 한쪽에서는 국민대회.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6월 9일 날 사람들을 더 가슴 아프게 분노케 만듭니다. 했죠. 네, 바로 이한열 열사의 그 너무 유명한 사진이죠. 네, 그 최루탄에 맞아서 그 저기 의식 불명 사태로 들어간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아니었어? 아직도 우리 군대, 경찰 이런 것들에 시달려야 되는 나라였어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 이제 그때 정부에서도 준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서울에만 6만 명의 경찰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6만 명의 경찰을 준비시켜 사실은 이 시위가 곳곳에 흩어져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 600명 정도가 명동성당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명동성당은 네.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시위의 중심이 돼서 이게 6월 29일까지 계속해서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이런 가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집권당 최고 권력자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너무 갈등될 것 같은데 명동성당을 들어가야 되는. 명동성당을 들어가서 시민들의 뜻을 꺾을 것인가, 네. 아니면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방법을 쓸 것인가.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군부잖아요. 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군인?
무력으로 진압해야 그렇죠. 계엄령이 머릿속에서 싹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6월 14일 날 전두환 정권은 그 안보 관련된 장관, 그다음에 군, 경찰 책임자를 시켜서 군 출동을 준비시켜라 라는 회의를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먼저 부산 지역에 6월 20일 위수령을 발동한다. 그게 뭐예요? 위수령은 현지에 있는 군대가 행정권하고 치안권을 장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좀 좁게 한다는 거죠. 좁게.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게 자연스럽게 계엄령으로 확산이 네.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신군부 안에서도 5.18을 봤잖아요. 네. 광주에서 그 많은 학살이 있었는데 지금 이 위수령과 계엄령은 부산과 서울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희생의 규모 엄청나겠죠. 감당이 안 된다라고 봤던 겁니다. 군인들도. 군인들도 와, 그 당시 군인들도. 그 당시 와. 이거 안 된다. 이 대단한 자기 거야. 국민을 죽인다는 게 말이 네. 돼요, 군인들이. 아니 근데 그 당시 군인은 지금이랑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회의는 자연스럽게 미국에 통보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릴리 주한 미 대사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당신들 내년에 올림픽 한다면서. 아. 계엄을.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계엄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그 군부와 그다음에 정권을 압박을 한 거죠. 네. 그럼 사실은 미군이 안 움직이면은 이거는 굉장히 그 움직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굴복합니다. 아.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6.29 6.29 선언. 선언. 그래서 이제 그 직선제 개헌안을 포함해서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헌법의 개정 작업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정말 지금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힘드냐 네. 이 싸움이. 네.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맞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수할 수가 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들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앞에서 이거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라고 기적이야. 하는데 진짜. 어떻게 6월 항쟁이 사실은 또 막 으쌰 목소리만 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을 건드렸고 그 헌법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거의 가깝게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헌법의 가치입니다. 헌법에서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법치주의인데 법치주의라는 걸 어떻게 보통 해석을 하시나요? 법을 안 지키면 깜빵을 간다. 라고 보통 해석을 하죠. 맞지 않아요? 그렇죠. 네. 티키타카 좋네요. 네. 그런데 실제로 헌법을 기반으로 한 법치주의는 뭐냐면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넘칠 수 있으니 그거를 헌법이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을 민주주의의 법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네. 그 통치의 권력을 제한해서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걸 법치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헌법의 가치는 그런 것이지 헌법이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이제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둔다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개헌 얘기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정치의 최고 뭐 위에서 뭐 권력 구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권력 구조가 아니라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헌법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켰을 때 어떤 그 법률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우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헌법은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권력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권력의 욕망인데 권력의 욕망은 뭐냐면 헌법을 개정을 하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9차 헌법 개정 가운데 국가 권력 개정을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그러니까 87년 헌법에서 뭘 도입을 하냐면은 헌법 개정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걸 어렵게 개정을 해야지 국민의 기본권이 이 헌법에 의지하고 있는데 네. 이 헌법을 국가 권력에 맞게 입맛에 맞게 바꿔버리는 순간 우리는 진짜로 어디 가서 어떤 네. 그 하소연을 할 곳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 헌법 안에 유일하게 이 헌법이 지정하는 민주주의의 그 법치를 중지시킬 수 있는 요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긴급조치권. 긴급 조치권이요? 우리가 알기에는 비상계엄 선포. 아.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은 뭐냐면 헌법에 굉장히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그 조항을 유일하게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여기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왜 들어가 있냐면 네. 이게 이제 전쟁 같은 때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어려우니까 네. 국가 사변이나 비상사태에는 그럴 때는 국가에 있는 최대한 행정력이나 어떤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풀어 나가려면은 그거를 조금 잠시 유보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상조치권, 긴급조치권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긴급조치권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한 제재를 또 과한했죠. 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에서 바로 과반의회에서 네. 해제하는. 해제할 수 있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이 체계가 지금 87년 헌법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재 여러 가지 국면들을 보면서 답답하다. 네. 그다음에 뭐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헌법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보루 헌법을 마지막 보루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헌법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안정감을 주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 이거를 차치하고 개헌을 먼저 얘기한다라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맞지 않나. 네. 네. 아까 최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거나 좀 잘 지켜라. 그게 핵심이죠. 네. 네. 근데 판사의 어떤 그런 힘을 제재할 수 있는 건 헌법에는 없나 봐요. 판사가 국민위에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헌법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삼권 분립이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분리였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87년 헌법을 만든 지 그럭저럭 거의 40년 가까이 되어 가면서 정치 네. 환경이라든지 바뀌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었는데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좀 달라졌고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87년 헌법 이전까지는 가장 국가 권력을 그러니까 헌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을 군대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법제도가 조금 검찰. 헌법 질서하고 네. 안 맞게 나아가는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러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은 뭐 위에서 뭐 대통령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법제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을 국민이 뽑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에 명확하게 실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법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일정한 그렇죠. 절차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여기에 그 자격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네. 민주적인 통제 절차는 필요하죠.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음. 그러니까 뭐 개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심원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네. 헌법에 오히려 포함돼야 된다는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네. 않느냐. 8명한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긴다. 그게 이게 참 굉장히 참 이게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8명이 아주 훌륭한 8명 중에 또 현명하냐? 그거는 또 우리가 의심을 많이 하고 있단 너무 말이야. 정치적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뭐 국가를 뭐 내각제로 바꾸자, 대통령제로 바꾸자는 오히려 좀 무책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나왔던 국민들이 딱 드렸을 때 이 내용 정도라면 충분히 예를 네. 들어서 어떤 그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표에 대해서는 뭐 해임도 탄핵도 네. 국민이 한다거나 뭐 네. 이런 어떤 방식들을 좀 적용을 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